three, four. 전국구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오랜만에 오셨죠? 한반도 주변 문제 전문가 김창수 박사. 예, 안녕하십니까. 원래 바로 다음에 소개한 사람이 예. 안 계시네요. 아, 저기 최강욱이요? 예. 아, 우리가 지금 그 공개 강좌. 네. 아, 공개 아니라 공개 방송 일정을 잘 못 잡아갖고. 아, 요즘 막 패널들 이게 섭외가 들쭉날쭉 해갖고 다른 날 녹음하다 보니까 진짜 최강욱이 없네, 진짜. 그러니까. 최강욱 변호사는 지금 녹음 일정이 공개 방송으로 못 해갖고 날짜를 바꾸면서 인간이 바빠갖고 날짜만 조금 바쁘면 못 나와요. 바뀌면 못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서두에 최강욱 변호사가 없다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청취자분들께서 그러면은 최강욱 없으면 안 들어 뭐 이런 사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한 300만 다운로드니까 한 3명쯤 있어요. 자, 그리고 한반도 주변 문제 전문가 김창수 박사 가끔씩 쌍으로 나오시는 한동대 김준형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나와서 한 30만 명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30만 명 늘죠. 왜냐하면 300만에 부가세 별도 30만. 예. 자,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호 인양 작업이 한창입니다. 3년 만에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이번에 저희 전국구 애청자분들과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미건수 회원분들과 함께 또다시 팽목항을 방문합니다. 4월 8일 토요일이고요. 서울은 7시 반에 광화문에서 출발하고요. 전국 각지에서 출발합니다. 부산, 광주, 대구. 서울은 상당히 많이 모집이 돼서 함께 가는 사람이 많은데요. 부산, 광주, 대구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세월호 그 아픈 역사의 현장 팽목항을 함께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구 홈페이지죠. imtv.or.kr imtv.or.kr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거나 그리고 다음 카페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다음 카페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에서 신청하시거나 혹은 세월호 가족 지킴이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에서도 출발하고요. 대구,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 광주 출발합니다. 4월 8일 토요일 당일치기로 팽목항을 다녀오는 만약에 세월호가 완전 인양이 돼서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게 되면요. 장소는 목포 신항으로 바뀌는데 시간은 똑같이 걸립니다. 많은 신청해서 함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하얼빈 갔다 온 이후로요. 역사 기행 또다시 이번에 대선 직후 역사 기행합니다. 1번 근대화의 중심이 되었던 메이지 유신 역사 기행인데요. 5월 13일 날 출발해서 5월 17일 4박 5일간의 아주 럭셔리한 공부도 하고 일본 여행도 하는 그러한 역사 기행입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와 함께 떠나는 메이지 유신 역사 기행 4박 5일이고요. 저희가 적정한 가격 선정한 것이 195만 원입니다. 역시 신청은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imtv.or.kr imtv.or.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가는 게 아니니까요.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구 공개 방송인데요. 최근에 일정 조정을 못해서 몇 번 제대로 하지 못했죠. 자, 이번 주 3월 30일이죠. 3월 30 저녁 8시 청담동 벙커 청담동 89-10 전국구 공개방송 있습니다. 술도 있고 커피도 있고 그 다음에 선물도 드리는 전국구 공개방송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구 벙커 청담동 벙커 대관 문의 전국구 광고 문의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냄새가 심해서 고민이세요? 신발 벗기가 두려우신가요? 천연 맨솔 성분을 배합하여 장기간 일정하게 배출하는 혁신적인 독일 특허 기술로 개발된 유니코프 깔창. 발냄새 제거,
구점 완화 기능이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발냄새가 심하신 분, 무좀이 심하신 분, 양말을 신지 않는 분, 운동이나 작업으로 신발을 장시간 신으시는 분 모두 유니코프 깔창을 강력 추천합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 맨솔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자신 있게 벗으세요. 국내 최고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체 및 환경 유해 물질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검색창에 유니코프 깔창을 검색하세요. EJ몰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바디로직.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자, 한반도 주변 문제.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방송 뛰느라고 바쁘잖아요. 근데 의원님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도 이제 국제 외교 안보 이런 데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일단 청취율 시청률이 떨어져. 정치 얘기만 딜해야 돼. 그래 감옥 가냐 안 가냐. 네. 근데 그걸 무척 많이 물어봐요. PD들도.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기자들도 하고 사실상 한국에서 얘기하는 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전쟁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실제로 그 얘기는 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걱정은 별로 안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뭐 라면도 사고 할 텐데 그러네. 분명히 심각한 얘기는 더 많이 하는데 별로 준비를 안 해요. 예. 그런데 뭐 선제 공격, 선제 타격, 전쟁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김 박사님은? 안 납니다. 우리 봉도사님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안 납니다. 그럼 날지도 모르고 날 가능성 없는 그건 한마디 전문용어로 근데 하지 말라고요. 아니 남들한테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들을 주문하시면서 예. 지난번에 어떤 팟캐스트 들으니까요. 예. 뭐 선거에서 누가 이기는 하니까 봉도사님이 남들한테는 확실히 말해 해놓고 자기는 표 많이 얻은 사람이 이겨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얼마나 정확해. 얼마나 정확해요. 전쟁 진짜 안 나요? 네, 안 납니다. 왜 전쟁 난다고 얘기하는데요? 선제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선제 공격 얘기 미국에서 늘 하던 얘기입니다. 문제는 앞에 우리 맥락 빼는 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모든 옵션이 좌절된다면 그럼 가야죠. 그게 항상 붙어 두 가지예요.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는 거 항상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중에 모든 옵션을 써보고 다 소진되면 그다음에 전쟁은 그럼요. 그 얘기는 원칙론의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외국 간다 그럴 때 조중동기 보솔론이 외국 간다 그럴 때 그때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들 한다.
그렇죠. 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들 한다. 네. 그 거두절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봐라. 하나님은 없다. 앞들 딱 자르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이게 외국의 전형적인 예라면서 누가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모든 옵션이 다 소진되고 다 좌절됐을 경우에 선제 공격한다. 물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분위기는 뭐냐면 지금 기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중 간에도 기싸움이고 예. 한미 간에도 사실상 기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관들만 지금 뽑아놨지 트럼프가 그 밑에 사람들을 안 뽑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원래 우리나라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리도. 지금 원래가 다 가도록 차관이나 국장급을 뽑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상 우리가 아는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실무를 담당할 사람들은 전부 오바마 때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또 기싸움과 트럼프의 기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는 오바마 때 사람들하고 또 오바마하고 자기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예. 오바마가 훌륭하다. 오바마가 했던 건 안 하겠다. 자기가 받은 거는 메스다. 완전히 엉망진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바마, 트럼프가. 예. 이 인간 자체가 메스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뭘 하고 싶으냐 하면 뭔가 심각하다 지금. 지금 과거는 오바마 같은 유약한 인간하고 난 다르다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레토릭 차원에서 상당히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그것과 지금 여기가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미중도 지금 기싸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도 기싸움하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미국은 여기서 뭔가 단단하게 자기들이 아주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예. 해마다 봄이 되면은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맞아요. 분위기가 무르익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해마다 독수리 훈련, 키 리졸브 훈련. 예. 그리고 독수리 훈련, 키 리졸브 훈련을 왜 3, 4월 달에 하는가? 그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회계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월, 3월 달부터는 미국 내에서 국방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하원에서 예산을 다루니까 하원에서 청문회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3, 4월 달에, 2, 3월 달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무슨 이렇게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이 없었던 해가 있었는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야 될 왜 2, 3, 4월 달, 왜 한반도에 보면 항상 전쟁과 함께 이야기되는 건가? 이걸 좀 봐야 될 배경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또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김정인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선제 공격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미국 내부에서 뭐 싱크탱크라든가 또는 의회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미국이야말로 미국 헌법, 수정헌법 2조에 따라 가지고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뭐 싱크탱크라든가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저 골치 아프니까 선제 공격하자 이런 말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진 사람들이 선제 공격에 대해서 말한 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쥐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방장관이라든가 NSC라든가 국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지훈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해봐야,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이 만약에 북한이 선을 넘으면 미국을 공격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선제 공격하겠다. 에이, 공격했는데 공격 안 하면 바보지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all option on the table. 모든 all options on the table.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에 있다는 말은 모든 선택지는 다 테이블 위에 예, 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요. 여기에는 경제적 수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사적 수단까지를 테이블에다 다 올려놓은 거다. 대화까지. 그렇죠. 대화까지 포함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작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할 때 김정은하고 햄버거 먹겠다. 그러면서 대화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옵션 중에 하나. 당근이죠. 그것도 옵션이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선제 공격이라든가 이렇게 강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트럼프는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김지훈 교수님이랑 같이 이 전국구에서 트럼프 당선됐던 시절에 이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트럼프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트럼프는 자기 패를 안 까고 그다음에 거래를 하고 상대방이 패를 깔 때까지 기다린다. 예. 그리고 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미치광이 광인 행동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북한한테 선제 공격한다고 막 떠드는 것들에 대해서 예. 트럼프는 즐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Man of Distraction 3만 원 사람. 네, 제가 기억하시네. 그럼요. 예. 예. 그렇게 떠들므로써 그게 북한에 대해서 내가 너를 공격할 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암시를 줌으로써 북한이 패를 까게. 그렇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중국에 대해서도 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떠들므로써 중국 너희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쓰지 않으면은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패를 지금 패가 아니라 포석을 놓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미국에서 포석을 놓는데 한국에서는 또 막 무슨 뭐 전쟁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옛날 5.1장 가면요 장돌뱅이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까지 부르는 사람이 막 소란하게 굴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이 저게 무슨 잔치났나? 그럼 모이거든? 네네. 이게 낚은 거예요. 그러면 막 하게 되면 자 그때 딱 약을 해놓지. 그런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그럴 때 저거 뭐 있나로 주머니를 들썩썩 하면서 자기 돈을 꺼내보는 거야. 저 살 물건이 있나 없나. 이렇게 패를 깔 때까지 장돌뱅이는 소란스럽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네, 맞습니다. 뭐 청취자들 분들께서는 알고 있는 수도 있는데 지금 교묘하게 보수 언론이나 한국의 보수파들이 예.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선제 공격과 예방 공격입니다. 선제 공격과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선제 공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틸러슨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드시 얘기하는 것은 선제 공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방 공격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이 선을 넘으면 다시 말해서 저쪽에서 공격 징후가 확실할 때 그 직전에 먼저 때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제법으로도 허용이 됩니다. 그걸 preemptive strike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리고 전황에 유리한 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전쟁이 임박했을 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예방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94년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누굽니까? 94년에 그 북한 영변을 때리겠다는 거 예. 있었죠. 그러다 마지막에 경수로 주냐 뭐냐 하면서 협상으로 그렇죠, 끝났던 그렇죠. YS 예. 시절에. 예. 그래, 이 YS 시절이죠. 북한은 뭐라 했냐면 그때 이제 불바다 만든다고 막 했었죠. 예. 그때가 예방 공격입니다. 그건 뭐냐면 살짝 가서 영변만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제법으로도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냐면 이 예방 공격을 선제 공격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방 공격도 살짝 영변만 때리고 오면 북한이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쟁을 거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북한은 1000발 있는 미사일을 1000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다 날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얼마 전에 북한이 4발을 날렸잖아요. 예. 일본 쪽으로. 예. 니들 해봐. 그럼 우린 다 날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뭐냐면 박근혜와 이명박 박근혜가 강경론 한 게 맞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국내 지금 대선을 앞두고 보수파들이 그동안의 대북 정책 안보 논리가 틀리지 않았다. 북한 저기는 때려야 된다. 미국도 우리하고 동조한다. 필요하다면 저렇게 계속 까불면 때린다.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국내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근데 예방 공격의 가능성도 있어요? 없습니다. 예방 공격의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이라든가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공격이 더 위험한 거네. 더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고요. 그 CNN이나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않는 거예요? 겁니다. 예. 선제 공격은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자기들 공격받는 위협이 있으니까. 예. 근데 예방 공격은 안 됩니다. 그리고 CNN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아니 경우에는 잠깐 지금, 그쪽 예. 넘어가기 전에 이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우리가 KAMD 그 전에 킬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지상에서 공격의 징후가 확인할 때 미리 파괴하는 킬체인이 이른바 선제 공격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는 이 선제 공격도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들 보면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잖아요. 그렇죠. 무한궤도. 예, 무한궤도 지난번에 예. 북극성 2형이라는 예. 그 이상한 미사일을 발사할 때 IRBM. 예, 무한궤도에서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걔네들이 막 어디에 숨어가지고 갑자기 쏴버릴지 모르는데 예. 그런데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지점을 공격을 했는데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막 또 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탐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킬체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예. 옛날에 그 IRBM 전에는 이동식 발사대가 그 타이어 그 자동차에 실었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협곡 이런 데 못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 체인으로 되어 있는 무한궤도 해가지고 무한궤도 탱크 예, 같은 예. 그래서 어디든 숨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때 예. 내가 전화로 원포인트 아, 레슨 맞아. 받을 때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IRBM은 정말 위험한 무기가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사출 방식 예. IRBM 예. 뿅 하고 뿅하고 올라가지고 올라갔고 예. 거기서 다시 점화가 되는 거예요. SLBM을 육지에서 적용시킨 똑같은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LBM처럼 보통 미사일이 발사될 때는 발사대가 있어가지고 예. 발사대에서 바로 점화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근데 그렇게 발사대에서 바로 점화가 되면은 화염이 바닥에 넓게 퍼지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북극성 이용은 SLBM처럼 바닥에서 발사대에서 공중으로 한번 뿅 올라온 다음에 예. 사출이라 그럽니다. 뿅 올라온 상태에서 공중에서 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하늘로 필요하지 날아갑니다. 않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어떤 연소 그 점화가 될 때 그때 화염이 공중에서 점화가 되기 때문에 화염이 넓게 안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면적만 있어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금 이게 완전히 그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사출 방식이. 그렇죠. 별 희한한 방식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뭐야? 북극성 2호요? 네, 북극성 2형이라고 북한 사람들이 하는데요. 지금 선제 공격이 이렇게 힘든데 예방 공격은 더더욱이 무기고 전쟁을 거는 거니까 또 이 예방 공격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전쟁을 걸 때는 미국 사람들 다 도피시키겠죠. 피난시키겠죠. 왜냐하면 ICBM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94년에 적어도 94년에 그게 하기 전에 그 예. 계획이 나왔을 때 미국인들의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 10만 명의 대이주 계획, 대피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방 공격을 하기 전에 왁자지껄 움직이는 걸 북한이 모르겠습니까? 수십만 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 북한은 더더욱이 숨길 것이고 그 전쟁은 전면전과 복보호복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방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영변처럼 아주 한 지역만 딱 공격하는 이런 것으로 미국은 상상하고 싶겠지만 예. 그 전에 자기 자국민들을 이 남한 땅에 있는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고 미국에서 또 대피하고 그러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 북한에서 요것들 봐라 전쟁하자네. 네, 그럼요. 그리고 미리 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10일 날 예.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베가 3월 달에 굉장히 재미있는 인터뷰를 했어요. 예.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트럼프하고 그 북일 관계 개선,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협의했고 트럼프도 동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네, 2월 10일 날. 그러면서 그럼 겉으로만 호들갑 떨면서 실질적 관계는 다 개선하고 나가고 있네. Man of Destruction 다 던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베가 그 북일 정상회담 하는 것도 하나의 머릿속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수로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All option is on the table.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베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기가 트럼프한테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했대요. 아베가. 왜냐면 그래요? 예. 그럼 자기도 직접 타격은 일본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만약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선제 여기서 공격하지 말씀하는 말아달라. 선제 공격은 예방 공격을 말하는 거죠. 예방 공격을 말하는 거고, 예. 그래서 예방 공격을 하게 되면 북한은 전쟁하재? 예. 그럼 가까이 있는 남조선과 일본을 때리겠지. 그 다음에 ICBM은 미국을 쏠 거고, 예. SLBM은 미국 앞바다에서 워싱턴 뉴욕을 때릴 거고. 야, 거의 이제 봉도사님께서 군사 전문가 수준이 다 되셨는데요. 예. 예. 근데 그럼 우리는 사드로 방어하는 거야. 자, 48발만 먼저 쏴줘. 따가 하고 15분 기다렸다가 30분 기다렸다 또 사드 장전. 근데 48발도 지금 안 가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발사대를 6개를 가져와야지 한 발사대당 8개의 미사일이 있으니까 68에 48일 미사일이 되는데 2대만 가져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예. 12개? 16개죠. 286. 예. 나 산수를 못하고. 아니, 군사 전문가인데 수학을 안 그러니까. 되니까. 아니, 너무 군사 쪽으로만 꽂히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 사이에 잠시 산수가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근데 이게 국방 외교하면 재밌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 전쟁 위협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재밌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전부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다들 이렇게 뭔가 막 재밌어 하죠? 그러니까 라면 사재기도 안 하고. 안 하고. 옛날에 물도 막 사대고. 예.
그래서 지하실이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국방 전문가들보다 국민이 더 똑똑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늑대 아니었느냐. 항상 저 구체적으로 몇 년에 뭐가 있었다는 건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국민들은 몸에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야, 항상 봄만 되면은 무슨 뭐 전쟁 노인이 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느냐.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렇게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현상이 안 생기는 아니 거죠. 그리고 주가가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주가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요. 미국도 주가를 최고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왜 전쟁을 합니까? 탄핵당하고 나니까 주가가 더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아 주가가 미국도 최고예요? 미국도 지금 네. 최고예요. 우리도 아니 탄핵 당한 다음에 주가 올라간 게 아니고 저기 검찰청 출두하면서 아 구속이 되고 이제 네. 대한민국에는 투명성이 강화된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불안한 게 이런 거예요. 매티스가 왔다 갔다 말이에요. 예. 국방부 장관이죠. 네. 그다음 최근에 틸러슨이 동아시아를 쭉 방문했어요. 네. 그런데다가 또 한 축은 사드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하고 있어. 이 세 가지 요인들이 하면서 한반도에서 지금 뭔가 사고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티스도 네. 얘기를 해야죠. 매티스는 네. 왜 왔다 간 거야 도대체. 마이크 플린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대선 기간 동안에 딱 붙어서 외교 안보의 멘토였습니다. 그 사람이 러시아 내통설로 사임을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원래 이 안보보좌관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예.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보보좌관. 네. NSC에 NSA라 그럽니다. 네. National Security Advisor이라 그러는데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낙마를 하면서 이 사람은 트럼프와 생각이 거의 같았어요. 푸틴과 손잡고 근데 푸틴과 손잡고 친러 정책을 통해서 IS를 괴멸시키겠다. 이게 그리고 중국은 그걸 때리겠다. 압박하겠다. 예, 압박하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이크 플린이에요. 플린. 플린.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되자 그동안에 이제 불만이 있었어요. 무슨 불만이냐면 미국의 군부와 관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러시아입니다. 군인들이 아직도 러시아가 주적입니다. 오히려 테러 문제 때문에 러시아를 너무 키워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 그래서 러시아 싫어요? 예, 러시아에 그렇지, 대한 옛날에 냉전 그럼요. 체제 그리고 지금 핵이라든지 가장 그래도 위협적인 건 러시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플린이 낙마한 걸 찬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티스와 틸러슨 이런 모든 사람 특히 매티스가 지금 외교 안보를 미국은 통일이 없으니까 예. 외교 안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통설 때문에 친러 정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참에 매티스가 다시 트럼프가 자기들과는 다른 전략을 하지 않게 지금 못 받기, 알받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입김이 세지고요. 예. 사실 국방장관이 국무장관이나 안보보좌관보다는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이 작았는데 하위 개념일 거 아니에요. 하위 개념이죠. 중요한 사람이긴 예. 하지만 그러나 이번에 굉장히 특이하게 군부의 입김이 또 트럼프가 군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고 말하면 행동에 옮기는 행동형 사람들. 사람 좋아하는데 일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외교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오히려 매티스는 트럼프를 의식해서 지금 상당히 군부의 입김을 가지고 하고요. 그 반영이 뭐냐면 물론 트럼프도 국방비를 많이 늘리는데 이번에 국방비를 거의 9%, 10%를 늘렸습니다. 그 늘린 게 얼마냐면 540억 불이에요. 그럼 몇 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한 60조 되죠. 와. 늘린 게 9% 늘린 게 60조인데요. 예. 우리나라 예산의 15%네. 그런데 국무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90억밖에 안 됩니다. 올린 것보다 국무부 예산이 더 적어요. 그리고 지금 약 한 700조 예. 정도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매티스가 거의 뭔가 700조쯤 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요. 전체 예산이? 예. 어디 전체 예산이? 미국 국방 예산이 세계 국방 1위인데 예산 예. 700조? 예. 미 국방 예산이 6,150억 불입니다. 6,150억 불. 네. 미 국방 예산. 그럼 6,150억 불 하면은 우리 돈으로 약 한 700조. 650조 환율 좀 내리면 650조에서 700조 정도 되겠네요. 700조.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니까 거의 2배 가까이 1.5배는 넘어버리네. 예, 미국의 국방 예산이 훨씬 우리 정부 예산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 예. 중국은 어느 정도? 1조 위안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율로 치면 한 170조, 160에서 170조. 그렇죠. 165, 뭐 170 이렇게 배니까 4분의 1 정도 되죠. 어허, 미국에. 그럼 170조로 해도 야, 4배가 넘네. 네. 57, 35. 한 5배, 4.5배, 4.5배 이렇게 되네. 그렇게 많이 쓰면 미국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를 그러니까 예. 야. 전 세계 1위인 거죠. 예. 중국 애들은 더 쓰고 싶겠네 이거 보면은.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계속 두 자리 숫자를 한 20년 동안 하다가 예. 작년하고 원래는 한 자리 숫자의 증가율은 한 자리 숫자로 내려왔는데 미국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린 겁니다. 9%. 예. 근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하고 어떤 개선 다른 방법이 거죠.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군사력이 무서워가지고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그래서 무한대로 군사력을 키우겠다. 그래서 미국 스스로도 이 군사력이 너무 커가지고 사용하면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차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바로 이제 김지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예산만 대폭 줄이고 그 국무부 예산은 또 대폭 줄였거든요. 아, 국방 예산은 대폭 늘리고 국방 예산은 대폭 늘리고 국무부 예산은 줄이고요. 그러니까 국무부는 우리나라 따지면 외교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한국에 뭐 첨단 무기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전략 자산들 뭐 예. B1, B2 뭐 이런 것들이 막 오지 않습니까? 항공모함도 오고 칼빈슨 뭐 항공모함도 오고 그러면은 이제 뭐 B1, B2 비교를 하자면은 예. 국방부 예산에서 B1, B2에서 꼬리 떼고 날개 떼면은 뭐 국무부 예산 된다 이렇게 자조적인 말을 할 그런 정도로 국방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예산에서 F-15기에서 꼬리 떼고 날개 떼면은 통일부 예산 됩니다. F-15기 한 대에서. 외교부 예산, 그러니까 국무부 예산은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아까. 국무부 예산은 지금 390억. 그러면은 20분의 1이 되는 거네요. 390억이면.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20분보다는 한 15분의 1 정도. 그렇죠. 야, 이번에 9% 올린 게 진짜 국무부 예산이네. 국무 예산을 훨씬 넘죠. 540억 불을 늘렸으니까 예. 전체 예산보다 증가분이 더 많은 거죠. 근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 미국은 3월에 이렇게 대통령이 던지면 10월에 가서 결정이 되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의회와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이게 통과될지는 장담을 못하는 거죠. 이건 지금 대통령이 던진 예. 거고 던진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아니, 처음 던진 겁니다. 자기 한 얘기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국방을 하겠다 했으니까 예. 보여주는 것이죠. 헬스장 가면요. 몸 계속 키우는 미련한 놈이 있어요. 그 왜 못 키우냐 그러면은 너무 몸집이 커갖고 아무도 나한테 덤비지 못하게. 딱 그거예요. 예. 예, 그럼 트럼프의 계속 생각이 딱 그럼 그거예요. 점점 하다 예. 여기다가 주사도 나요. 막 호르몬 주사도 넣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운동을 한 일주일 못해. 그럼 벼랑하게 그게 살이 되면서 돼지가 돼버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니 그렇게 몸집을 키워갖고 국방 예산을 키워갖고 자기들도 어찌할 바 없는 그 짓을 왜 하는 거 이거? 그 미국 군대 같기도 하고 한국 군대 같기도 한데요. 약간 뭐 첨단 무기는 다 사 먹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죠. 네. 우리나라도 국방 예산 계속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니까 그 기본적으로 심리가 새로운 무기면은 무조건 다 이렇게 사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보면은 어떤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걸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는 필요도 없지만은 그냥 제일 좋아 보이는 것들 좋아 사려고 보이는 하는 거. 새로 나온 심리하고, 거. 예, 예. 심리하고 똑같이 우리나라 국방을 담당한 사람들이 하여튼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는 거라도 무조건 좋은 곳이면 돈 들여서도 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방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안보적인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무기들을 도입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군대를 현대화시켜야 된다는 것. 소수 정예의 첨단 군대를 만들자는 게 우리 국방 계획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은 소수 정예의 첨단 군대를 만들려 한다면은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인력은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럼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국방 예산이 소요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 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비가 현대화니까. 그렇죠. 첨단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는 데서 무조건 좋은 것만 사고 싶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비리가 생기는 거죠, 또. 미국에서 실패한 무기라도 새로 나왔다 그러면 사고 싶고 예. 사드가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그런 거죠. 사드는 실제로 실전에서 전혀 성능이 검증된 바도 없는데 예. 사드 만능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사드 물신주의. 그래가지고 예. 사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사막이나 있습니다. 앞에 바다를 그 환경으로 갖고 있지 않은 산에다 배치한 세계 최초의 지역이 우리 성주 골프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 북한이 한 500발, 1000발을 쏘면 와서 맞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를 한두 발을 쏘면 못해도 워낙 많이 쏘니까 사드에 와서 맞을 수도 있다는 조커가 나올 정도의 성능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산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예. 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배치를 하는 거죠. 배치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사야 될 거예요. 그럴 수순으로 갈 거다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수순으로 가기 전에 광고는 듣고. 예. 자자자 주목! 외식 경영 프랜차이즈 혁신부문 대상 1년 만에 53개 지점 오픈 프랜차이즈계의 새로운 신화 순대곱창 전골 전문 브랜드 순고비네 순고비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10년간의 노하우로 우리의 맛을 낸 순대곱창 전골 둘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브랜드 셋 부담 없는 경제적인 창업 비용 창업에 관심은 있는데 막막하신 분들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창업 문의는 051-555-6611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순고비네를 검색하세요.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있습니다. 국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벌써 3년째를 맞이합니다.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도 꾸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매티스 중심의 지금 국방부 중심의 나라가 되어 있다. 미국이. 그다음에 틸러스 외교부, 국무부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 한 15분의 1 정도다. 근데 우리나라 매티스가 얼마 전에 왔었어요. 예. 또 틸러스 이번 한 바퀴 삥 돌고 가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 분위기가 자꾸 하니까 왜 왔는지 매티스는 왜 왔고 틸러스는 왜 왔는지 우리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상황이 심각하므로
지금 한반도 주위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왔다. 우선은요, 그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려보면 트럼프가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자기들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예.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만 하더라도 북한 문제는 오바마 정부에서 완전히 후순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지고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처음에 그 선거운동할 때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계속 사고를 치니까 그래서 북한이 1월 달부터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되나 보자 이렇게 일단 반응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북한이 사고 칠 때마다 미국이 반응을 함으로써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 문제는 굉장한 우선순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월 말에는 북한 문제만을 놓고 트럼프가 직접 매티스하고 틸러슨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티스하고 틸러슨이 왜 한국이 왔는가, 아시아를 순방했는가 이유는 증명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끊임없이 북한이 사고를 치고 트럼프 머릿속에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1월 19일 날 취임하자마자 2월 초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매티스가 왔을 때 마치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온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티스 자신은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경청 투어 듣기 위해서 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매티스가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가 아니라 리슨 콘서트. 리스닝 투어라 그래요. 리스닝 투어. 아, 그랬어요? 네, 리스닝 투어. 오. 네. 얼핏 듣는데 그 딱 맞았네. 예. 그러니까 제가 경청 투어 이렇게 나름대로 한국말 반 영어 반 섞어가지고 하니까 또 금방 또 알아들으셨잖아요. 자기가 리스닝 투어라고 했어요. 제가 그 리스닝 투어를 그래서 한국말로 살짝 섞어서 경청 투어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또 센스 있게 딱 또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하긴 했어요?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 해석을 그렇죠. 그러니까 매티스가 온 것 자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일본하고 한국으로 온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방부 장관의 성격 그 다음에 또 매티스가 뭐라고 했죠 별명이 매떡. 미친 개. 미친 개라 하세요. 매드독이 아니라 매떡.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림없이 강경책, 선제 공격이라든가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로 왔을 거라고 언론에서 계속 풀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길 원했고. 네. 사실은 그렇게 원했던 측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매티스가 우리나라에만 왔어요? 중국 안 갔어요? 중국은 안 갔습니다. 중국을 안 가고 일본. 네. 한국을 먼저 오고 일본을 갔었죠. 한미일이 어떻게 그다음에 됐지? 틸러스는 일본, 한국, 중국을. 매티스 얘기 계속. 근데 이제 우리가 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단 짚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든가 또는 한민국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 쪽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통화에 따라서 한국 국방부라든가 한국의 청와대에서 언론에도 어떻게 말했냐면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언론에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미국의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미국 국무부라든가 백악관에서는 사드 배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또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주문했다는 우리 봉도사님의 촉에 따른 그런 딱 집어내는 말씀은 저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티스가 와갖고 사드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럼 미 국무부 국방부 외교안보 쪽에서도 사드 배치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언론이 매티스가 온 것은 사드를 배치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얘기한 것처럼 언론에 흘렸고, 그러니까 외신은 받기를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번에 틸러슨 한번 보세요. 틸러슨이 우리 중국 가가지고 사드 문제 해결해 줄 것처럼 막 에드블런 띄었잖아요.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틸러슨이 중국 가가지고 우리 사드에 대한 보복 문제, 그 다음 중국하고 담판을 할 거라고 우리 언론이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사드 문제, 그 문제, 보복 이런 문제. 뭐냐 하면
이번에는 일본하고 한국을 이 확실하게 길을 잡고 중국은 아직 간 보는 스테이지입니다. 아, 틸러스는 이거 지금 중국에 대해서 확실한 정책이 안 나왔는데 예. 그러나 이제 물론 미국 의회에서 예. 뭐 이런 것들을 사드 문제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의 보복 대한국 보복 같은 것들을 비난하는 성명은 있지만 전부 다 레토릭이란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에더블론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설득시킬 생각은 안 하고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형 옆에 중국 애들 좀 설득 좀 시켜서 자꾸 우리 때린대잖아 제가. 그다음에 또 북한 제철주 때려줘. 그런 거죠. 징징거리는 거죠. 쟤들 무서워 자꾸 운동해갖고 몸이 커졌어. 쟤들 좀 때려줘. 아이씨 때려달라니까. 그러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우리 형이 곧 때려준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틸러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틸러슨이 일본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한국에 와서는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가장 most important ally라 그랬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important partner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오바마가 원래 우리는 다 알죠. 일본이 사실상 미국이 훨씬 중요한 건 다 아는데 우리는 그 경쟁에서 항상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 왔냐면 2010년에 오바마가 G20를 캐나다에서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으로 린치핀이라는 말을 한국에 써줬어요. 이 린치핀이 뭐냐 하면 이 바퀴 사이에 끼는 이 고리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커넥팅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때까지는 늘 일본한테만 썼어요. 근데 우리는 2010년에 처음 한국을 써줬어요. 린치핀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린치핀. 그러니까 일본도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일본은 코너스톤이다. 초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린치핀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린치핀 아주 귀여워 죽겠어. 린치핀은 1개인데 코너스톤은 4개다. 구석구석에 빌딩에 있는 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아니 차보다 바퀴보다는 빌딩이 더 컸잖아요. 근데 원래 한국을 코너스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본을 린치핀이라고 했고 그러다가 2010년에 갑자기 한국을 또 린치핀이라고 해주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죠. 예. 그 뒤부터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너스톤이었다가 예. 근데 린치핀으로 성격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본을 린치핀이라고 하고 한국을 코너스톤이라 하니까 린치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한국 외교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일본한테 린치핀이라고 해줬던 그 단어를 한국한테 쓰니까 우리의 지위가 격상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예, 사실 코너스톤이 더 중요했었던 거네. 오바마한테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를 우선순위로 우열 개념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한 줄로 줄 세우기에 성적이 인생의 모든 것처럼 교육받았던 그렇죠. 외교가 외무고시 출신들 얘들이 아니 뭐가 더 중요해? 형 꼭 좀 얘기해 줘. 근데 우리가 틸러스는 좀 이번에 발언에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결국 CEO 출시니까 이게 과연 이거를 의도적으로 한국을 격화시켜서 그냥 파트너고 일본은 동맹이라 불렀느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사실상 외교적 용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 듯 모를 듯 해야 되고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오히려 의회에서 한국이 린치핀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이번에는 이제 틸러슨이 언론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코너스톤이나 린치핀이나 중요한 파트너고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일본이 더 중요하죠. 일본이 더 중요한 거지 당연히. 그리고 일본은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틸러슨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기자들을 한 명만 데리고 왔어요. 원래 틸러슨은 기자들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요. 트럼프하고 똑같네.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언론 상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한 명만 데리고 왔는데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또 한국을 아마 린치핀이라 하고 일본을 코너스톤이라 했어요 또. 그러니까 틸러슨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아니 그 인터뷰에서 비행기 나중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우열의 개념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틸러슨이 뭐라 그랬냐면은 또 아까 이제 김주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한 문장으로 한 거예요.
이어진 문장으로 해서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틸러슨이 그것을 쓴 거는 틸러슨은 어떻게 말했냐 그냥 한 문장이니까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또 말했거든요. 그렇죠. 문장의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 예. 앞에 쓴 표현을 반복하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런 틸러슨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한국에서는 미국에 의해서 한국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중요히 생각하는 척도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 게 한국 사람들, 한국의 외교가라든가 이런데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네요. 시인이 그냥 시상에 떠올라갖고 딱 한마디 쓰면 평론가들이 그걸 갖고 온갖 해석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이 뭐라고 얘기해주면 그게 우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외교가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문법에 따라 가지고 자기네들의 용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따라서 기분이 막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all options on the table도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쓰는 거거든요. 좋잖아요. 모든 옵션들이 다 테이블에 올려놨다. 나는 모든 걸 다 하겠다.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 이런 건데 그런 의미를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또 군사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라든가. all option 하면 군사적 행동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선제 공격, 예방 공격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군사적 공격이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미국에서 한국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고 생각한다거나 또는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만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한국의 외교에 지평이 넓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이번에 틸러슨이 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외교 행보를 한 겁니다. 틸러슨은.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해 주세요. 일본에서 뭘 했고 한국에서 뭐 했고 중국에서 뭐 했는지. 경청 외교를 리스닝 투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마티스가 2월 달에 왔어요. 마티스가 경청 외교를 했고. 틸러슨은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와가지고는 립서비스를 엄청나게 해줬어요. 중국 가서는 모호한 정책을 취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트럼프가 일본하고 한국을 불안하게 만든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동맹 챙기기. 트럼프는 동맹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틸러슨의 방일 방한의 목적은 동맹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안심시켜주고 비봉주 다독거려주고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사드 때문에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좀 격앙된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이 등을 두들겨 준 것이죠. 근데 정작 중국 가가지고 뭘 했느냐. 이게 그러니까 일본 가서 뭘 했어요? 일본 가가지고도 미일 동맹의 중요성들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다. 이런 식의 립서비스를 많이 해줬던 거였죠. 그러니까 동맹 챙기기를 한 겁니다. 동맹 챙기기. 한국에 와갖고는.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해야 되고 사드 배치 때문에 보복하는 중국이 나쁜 애들이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한국에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선제 공격이나 예방 공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선을 넘을 경우에 나는 전제를 붙였었죠. 아까 전제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를 붙여서 만약 쟤들이 선을 넘을 경우에 그리고 모든 옵션이 다 소진되고 효과가 없을 때 그것을 한국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all options on the table을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말했고. 일본에서는 그거 안 했어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자꾸 원래 all options are table 그런 말 잘 안 써요. Every option is on the table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표현이 약간 달라요. 막 뭉쳐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강경책부터 하나가 다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every option is on the table. 실제로 그 말을 훨씬 더 많이. 그렇죠. every는 단수고 all은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every는 하나 지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전쟁이란 무력이라는 걸 딱 지정하는 그런 강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every 옵션 하게 되면요. 이번에 all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네 그럼. 뭉뚱그려서 그냥 다 올린 거야.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옵션 군사 옵션 할 때는 every 옵션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every option is on the table. 거기에는 every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 무력도 있다는 걸 지정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많이 오히려 씁니다. 그게 더 훨씬 강렬하게 다가오는. 그 이번에 우리나라가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하는 느낌이 정리 안 된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사적인 것만 빼내서. 그리고 자 그럼 여기에서 북한 핵 위험하다. 그리고 뭐 이런 모든 옵션이 다 소진된다고 한다면 이 군사적 그 행동할 수 있다.
정작 중요한 중국 가서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틸러슨한테 좀 이게 지금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니 우리가 좀 힘들다. 그래 중국 갖고 좀 형 얘기 좀 해줘.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안 했죠 당연히. 우리가 안 했어요? 아니 우리가 틸러슨한테. 뭐 한미 간에 공동으로 예.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인식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 폐기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국에서 한 거죠. 한국에서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중국에 가서 틸러슨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틸러슨의 행동은 왕이 외교부 장관만 만났나요? 아니면 시진핑을 만났죠. 시진핑도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양제츠 국무위원도 만났고요. 무척 예우를 해준 거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국무장관이 가면 거의 만납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작년부터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때리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는 미국 이제 트럼프의 방중 결과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완전 실패한 저자서 외교다 이렇게 비판할 정도입니다. 틸러슨에 대해서. 예. 어허. 왜냐면은 그동안에 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던 것들이 중국이 불공정 모욕을 한다. 예. 뭐 이런 거라든가 또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이거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줄 알았는데 별로 큰 소리를 안 치고 오히려 이제 양국 공동성명 같은 것들을 발표하면서 틸러슨이 어떤 중국하고 미국이 앞으로 상호 존중하고 공동 발전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틸러슨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공동 발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중국과 미국의 신형 대국 관계. 그러니까 이제는 구형 대국이었던 러시아와 과거에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싸웠던 그런 시대와는 다르게 중국과 미국은 새로운 대국이 됐으니까 새로운 대국은 두 나라들은 서로 충돌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상호 존중하자는 것이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열 몇 자로 정리하는 이 신형 대국 관계입니다. 근데 그 시진핑 열 몇 자로 정리했던 상호 대항하지 말고 협조하고 공존하자 이런 용어들을 틸러슨이 사용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드디어 틸러슨이 신형 대국 관계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언론들은 오히려 저자설기를 했다는 거고요.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한국에 있을 때는 사드에 대한 보복,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등을 두드려주면서 공감을 했는데 그건 이제 중국 가가지고 뭔가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대변해서 항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혀 사드 이야기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왜 안 나왔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왕이하고 직접 회담을 할 때는 공개되지 않는 자리에서는 사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어떤 언론들 같은 걸 보면은 북한이 며칠 전에 또 미사일 발사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걸 가지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 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 이렇게 중국 언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틸러슨이 중국에 와가지고 사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드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이 실패를 한 거니까 한국에 사드 배치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사드에 대해서는 틸러슨이 중국에 가서 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드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중국이 한국이 하는 것이 틀렸다. 그렇게 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아직 간접적으로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트럼프가 여러 가지 옵션을 던지고 아직 간보기 단계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틸러슨이 가서 담판을 할 것이다. 이번에 안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강하게 밀어붙인다든지 담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4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에서 하는 거죠. 그건.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번에 그걸 위한 회담이었다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따지지 않으면 그럼 4월 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여전히 안 따진다. 간보거나 또는 안 따지거나. 근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13년입니까? 네, 그러니까 오바마하고 란초 빌리지에서 했던 거. 란초 미라지에서 뭐 넥타이 풀고 굉장히 분위기 좋게 신형 대국 관계를 던졌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면 누구하고 시진핑하고 오바마 아하, 그 2013 캘리포니아에서 년. 산책도 하고 왜 노타이 차림으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때가 시진핑이 그 1대1로 발표하면서 뭔가 중국의 이 굴기를 대국 굴기를 막 선언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을 도전하지 않겠다는 말로 딱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았으니까 중국은 돌아오면서 이제 드디어 미중 관계는 협력의 관계로 간다 했는데 그게 미국 내부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게 결국 중국의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거거든. 니네가 언제부터 우리하고 친구 먹으려고 이 자식들 건방지게. 우리 핵심 이익이 아닌 게 어딨냐? 그럼 핵심 이익은 터치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핵심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이익이라고 규정하면 너희는 우리 타치하지 그렇죠. 마. 그 뒷부분이 아니고 도전하지 않겠다는데 방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반응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왜 그걸 받아들이면 저자세라는 거죠. 예. 그 내부에서는 그거를 안 해야 된다는 것과 오바마가 오히려 그 이후로 분위기 좋았던 이후로 중국에 대해서 더 강경해집니다, 사실은. 미국 내부 분위기가 부정적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도로 오바마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헬스케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트럼프가 얘기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도로 오바마가 했던 정책을 강화시키거나 반복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는 게 이게 란초 미라지에서 나왔던 신형 대국 관계를 지금 도로로 가는 거 아니냐. 란초 미라지가 캘리포니아에 그 회담이 있었던 장소 이름입니다. 란초 미라지. 이번에 그래서 틸러슨이 가서 란초 미라지에서 시진핑과 오바마가 했던 그 모습을 다시 반복하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언론이 그 란초 미라지에서 오바마를 비판했던 것하고 똑같이 지금 틸러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자세 외교 순방을 하고 왔다. 유화 외교. 그런데 틸러슨이 이렇게 중국 가서 이런 행보를 하고 이렇게 저자세 행보를 한다는 거를 틸러슨이 단지 외교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CEO 출신이기 때문에 했을 것인가. 이제 일반적 언론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역시 외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국한테 당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배경에서 이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번에 틸러슨의 방중도 그걸 준비하고 온 건데 그게 왜 되는가 하면요. 그 이면에는 그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방카의 딸, 트럼프가 제일 총애하는 이방카는 지금 백악관에 다 출입도 자유롭게 하고 백악관의 최순실. 네, 백악관에 사무실도 있고 지금 그래서 뭐 백악관의 최순실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이제 무슨 이상한 자문역 하나 줬죠 자리. 자리 하나 줬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 이방카의 남편이 쿠시너인데 쿠시너가 이제 선임 고문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친구라면서요, 근데. 그게 사업도 많이 하고 중국하고도 가깝습니다. 친중파입니다. 유일하게 그 강의하는 친중파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내부에서 그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라고 있는 스티븐 배넌 같은 경우 완전히 강력한 반중파거든요. 그런데 쿠시너가 친중파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백악관의 반중 세력들 사이에서 중국과 관계에 다리를 놓고 있는 사람이 쿠시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쿠시너가 그래서 시진핑하고 오바마의 정상회담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틸러슨이 가서 저자세 외교를 한 게 아닌 거죠. 쿠시너하고의 뭔가의 어떤 플랜이 있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쿠시너의 지시나 일정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그럼 4월달 회담도 뻔하네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강력한 대중 정책을 요구하는 사람과의 권력적인 지금 암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직 트럼프의 대중 정책과 대북 정책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 내부에서 중국과 유화적으로 나가야 된다. 아니면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양측 간의 결투의 와중에서 트럼프는 어디로 갈지 거기에다가 아직은 전문용어로 띵킹 생각 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때 사람들과 관료 내부에서도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네. 말만 크게 치고. 쿠시노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쿠시노가 등소평의 외손주 사위죠. 외손주 사위하고의 파트너입니다. 쿠시노가. 그래서 이 등소평의 외손주 사위는 중국의 안방보험이라는 그 브랜드인데요.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금융회사를 전부 다 쇼핑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사들이고 있고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고 그 회사가 안방보험입니다. 우리나라의 엘리안츠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디더라 동양생명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안방보험회들이 다 산 겁니다. 안방보험이요? 예. 안방보험.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쿠시너하고 굉장히 가까운 외선주 사위. 예, 등소평에. 근데 이제 등소평 그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현재 시진핑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등소평 외선주 사이를 하더라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축적해 놓은 게 있는데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임 횡령 100% 걸리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쿠시너하고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강경하게 나오는 노선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거고. 자기 치적과 업적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렇죠. 나를 함부로 못 건드리게.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쿠시너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국제적인 어떤 금융기관들을 다 사들이는 그런 큰 손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손잡고 자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쿠시너 쪽도 지금 뉴욕에 있는 많은 건물들 관련된 그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이용한 또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농단 세력들이네, 얘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뭐 한국판 미국판 뭐 최순실이나 뭐 정윤회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그러네. 이게 바로 트럼프가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의회 내에서 물론 소수파이긴 합니다만 의회에서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 탄핵이 만약에 몇 년 후에 현실화 됐을 때는 그 불씨가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쿠시너하고 이방카도 또 사업을 해요? 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트럼프 자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아들한테 넘겼지만 사실상 대리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럼프와 트럼프의 딸 사이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거네.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 의류 제작을 하다가 느닷없이 시장이 돼. 이방카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전 공무원들에게 자기 회사 옷을 일단 입히게. 그다음에 백화점에 우리 물건을 다 놓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직도 직이지만 서울시장직을 이용한 옷 장사를 하는 거야. 이방카가 옷 사업을 해요? 옷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카의 옷을 또 저기 해주잖아요. 또 홍보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노드스트롬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백화점에서 이방카 옷을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왜 뺐냐고 또 항의를 해가지고 소송 걸리게 생겨 있어요 지금 현재. 아니 제가 근데 어떻게 의류 회사를 찍었지? 그러니까 진짜 촉 끝내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의류 회사들은 이방카가 자기 아버지 백으로 일종의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카 있고 쿠시노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아까 김지원 교수님이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러시아 커넥션입니다. 계속 스파이 도청했냐. 근데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굉장히 크게 이제 거의 워터게이트하고 비슷한데요. 이 코메이라는 그 FBI 국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상 트럼프의 등장에 1등 공신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개국 공신급인데 왜냐하면 그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났을 때 10일 전에 대선 10일 전에 그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하겠다고 힐러리 클린턴을 해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났고 그때 10% 이상 격차를 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 미국이 그런 의미에서 정보는 국가의 안보와 정권의 안보를 구별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그 플린이 아까 말했던 플린도 러시아 내통설로 잘렸잖아요. 뭐냐면 이 사람이 미리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칠러 정책을 할 거고 대러 경제 제재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 때문에 크림 전쟁 때문에 그걸 풀고 경제 제재를 풀겠다는 약속을 거의 해준 걸로 지금 소문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더 커진 거예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민주당의 그 중앙위원회 전국위원회에 이메일을 해킹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건 거의 확실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플린이나 이 고위 인사들이 러시아 그 대사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드러난 건데 지금 코미가 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 근데 이걸 물타기를 했어요 또 이 트럼프가 오바마가 오히려 날 도청했다. 그렇죠. 그렇게 했었죠. 물타기를 했는데 나와서 딱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거 없다 그 소리. 오바마가 도착한다는 근거 없다. 그러니까 허빈 FBI 국장이 그렇게 말한 거죠. FBI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의혹 러시아 내통설은 공식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
트럼프를 도와줬다 왜 느닷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정권의 안보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 진정한 국가의 안보를 하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코미예요, 코메이에요. 코메이라고 하는데 COMEY입니다. COMEY 코미라고 하는 사람이 자 힐러리 클린턴을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들어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줬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러시아하고 내통이 돼 있는 것 같아. 네. 그럼 이건 이건 우리나라가 이건 아니지. 아닌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보국장이죠.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이 정도로 영화네, 영화. FBI가 공식 수사한다는 말은요. 예. 의혹을 그거는 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잡아놓고 수사도 어느 정도 됐고 너네 이제 딱 걸렸어. 확실히 캠프에 누군가는 확실히 내통을 했고요. 문제는 이게 러시아하고 내통을 했고. 예. 그런데 이게 트럼프까지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트럼프가 알고 있었다면 이거는 탄핵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워터게이트하고 유사하다는 거고 워터게이트가 사실 사임하기까지 2년 6개월인가 걸렸잖아요. 2년하고 몇 개월이 걸렸는데요. 그게 계속 뭐냐면 처음에 그 도청보다 왜냐하면 도청을 안 했다라고 하고 거짓말 부인을 한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뭐냐면 CIA를 동원해 가지고 FBI를 그때 못하게 지금 압력을 넣었거든요. 지금도 측근들이 FBI한테 압력을 준 걸 이번에 코미가 압력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코미가 일종의 이석수 감찰관이에요. 맞네요. 그러면 이석수 감찰관이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CIA가 누구냐 우병우야. 하고 있네, 막 하지 마. 그리고 이석수를 잘라버린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석수가 무슨 얘기야? 나는 시민단체 운동하고 난 안 잘려. 나 자르지 말고 난 끝까지 수사하겠어. 라고 버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청문회장에 누가 나왔냐면 NSA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예. National Security Agency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사실 CIA하고 FBI만 알려졌지만 진짜 이 능력은요. 탐지능 정보 능력은 NSA가 가장 강합니다. 여기에서 같이 나와서 청문회장에 나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증거 있다. 증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그러니까 그 트럼프와 이방카와 쿠슈너의 비즈니스 문제,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와 러시아와의 어떤 커넥션 문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커넥션을 갖고 내통을 하면서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도왔을.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대관입니다, 이게 이제 탄핵의 불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도 지금 아베가 그 오사카의 초등학교 토지 14%로 저가로 매입하는 그런 문제에 아베가 개입한 것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제 탄핵의 세계화네. 제 말씀. 그래서요. 탄핵이 세계화예요. 한국이 선구자인데요. 그런데 왜냐면 60여 개 국가에서 우리나라 탄핵 자료 보내달라 그러는데요. 세계사적인 이게 사료니까. 그럼요. 자랑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오늘 여기서 하려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이야기 뭐냐면요. 아베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봉도사님이 거래를 하십시오. 원래 지난번에 우리가 트럼프 이야기 할 때도 내가 특사로 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봉도사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또 거래 잘한다 그러니까 거래를 해가지고요. 탄핵을 막을 방법을 알려주죠. 그렇죠. 그리고 남북 관계 투명. 대신에 대신 일단 사드 가져가고 북미 수교. 그렇지. 북미 수교. 내가 너한테 평화협정 체결. 내가 너한테 탄핵 나는 한국에서 탄핵을 하는데 내가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잘한다. 대신에 나는 탄핵 막는 방법도 안다. 그걸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북미 수교하고 평화협정 해라. 이렇게 해서 딜을 하는 겁니다. 딱 오면서 그리고 트럼프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공항에서 약 10분 정도 코미를 딱 만나는 거야. 탄핵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야,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럼 북한이요. 북한은 어떤 입장이에요? 북한은 패를 안 깠죠. 트럼프한테. 북한은 지금까지 했던 패를 깐 두 집단이 있잖아. 아베는 패를 다 깠어. 뭐 일자리 얼마 만들겠다고 막 큰 소리 쳐줬고. 70몇만 년 만든. 한국 처음부터 벌거숭이고.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다 깐 거 아니에요. 환경까지 깠고. 환경 마지막 깔 거 있는데 가발 벗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자신이 미치광이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 김정은이 저게 지금 현재 미치광이 전술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미친놈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트럼프가 계속 그 생각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미치광이 전술을 쏘니까 김정은이 하는 짓을 아무리 봐도 저게 미친 짓인데 맨날 미사일 쏘대고 뭐 이런 게 근데 저게 진짜로 미쳐서 그런 건지 자기처럼 전술을 쓰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트럼프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 회의까지 하고 뭐 그런 식의 좀 관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북한의 무기가 위협할 만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트럼프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또 며칠 전에 쐈던 북한이 무슨 그 ICBM급 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일단 로켓 실험을 한 거거든요. 보조 엔진까지 있고 보조 엔진 4개 김정은이가 막 기술자도 없고 그런 사진. 그래서 그거를 북한이 무슨 3.18 혁명이라고 3.18 혁명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는 자기들의 군사 기술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군사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했어요. 약간 좀 뻥의 가능성이 좀 있는 과장된 부풀리는 일부러 SLBM도 완전 성공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재원이라든가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에 대해서 맞다는 것을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보통이면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걸 덮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군사 기술이 실제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입증시키려고요. 근데 이번에 그 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엔진 실험했던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뭐 3.18 혁명이네 어쩌네 저쩌네.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엔진이다. ICBM.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ICBM용 엔진일 거라고 지금 미국 측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미사일 기술을 계속 향상시키고 그리고 핵실험 계속 나가면서 우리하고 대화하자. 이게 북한식 방식,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사실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또 24일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23일 그 러시아에서 북한 참사관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의 강경책 때문에 우린 육자회담을 바라는데 미국의 강경책 때문에 육자회담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한테 가서 좀 중재를 요청하는 듯한 그 요청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누굽니까 최선희도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할 건지 지켜본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대화론도 사실 저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무력 군사 실험도 하고 있는 거죠. 북한도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를 까기보다는 사실 다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뭘 해질지 모르는 산만하기엔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김정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어린 놈이 나하고 참 많이 닮았네. 근데 이게 그만큼 북한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는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 분명히 오바마하고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는 거예요. 북한한테 할 수 있는 마땅한 만병통치가 될 수 있는 육자회담 안 한다라고 하는 것만 분명히 얘기를 했어.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뭐 할래? 그렇다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every option is on the table도 옵션이지. 쓸 수 없는 옵션. 선제 공격할 거야. 선제 공격 안 하고 전문가들 그다음 예방 공격 안 하고 군사적 옵션 있고 대화 옵션 있고 이 중에 뭘 쓰지? 못 고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건 어쨌든 all options are on the table인데 그거는 옛날에 됐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연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틸러스가 와가지고 한국에서 했던 말 중에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이 좀 불안하더라고. 근데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말은 오히려 저는 다른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인내라는 게 그냥 중국을 포위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해놓고 그러면 뭐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짜겠다 그럽니다. 근데 아까 김준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그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관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밑에 중재니까 다 오바마 랜들이고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도 없는 거고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대한반도 정책, 대북한 정책을 3월 말 4월 초에 새로 짜겠다 하는데 결국은 탑다운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 대통령의
주요한 우선순위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북한이 자꾸 사고치니까 뭔가 시진핑하고 만났을 때 북한 문제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무진에서 탑다운이 바텀업 방식이에요.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는 바텀업 방식으로 해왔는데 예. 실무자들이 임명이 안 된 없으니까 상태에서 탑다운 방식 위에서 결정해서 내리꽂는. 지금 그래서 현재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가 또 관심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예. 탑다운 방식으로 가가지고 3월 말 4월 초쯤에 적어도 미중 정상회담이 하는 그 즈음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가 지금 뭔 줄 모른다 그랬는데 뭔가가 좀 잡힐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잡혔다는 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짐작해보세요. 첫째, 북한에 대해서 더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로 세게 하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세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핵무기 배치 이거는. 예, 그런 것도 왔다 갔다 하겠다. 그리고 대신에 또 외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온갖 제재라든가 압박을 하겠다. 예. 세컨더리 그것도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예.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북한이 원하면 또 경제적인 다른 수단도 준비하겠다. 경제적 거래도 할 수 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더 세게 하겠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세게 하고 외교적으로도 세게 하고 경제적으로 거래하겠다라고 하면 또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올 옵션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네. 네. 뭐에서 독까지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예. 좀 성가신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여전히 옛날보다 관심이 많은데 북한이 예. 이거를 딱히 내가 해결할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 촉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는 쉽게 해결 안 되니까 이거는 좋은 투자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중요하다 그러지 쟤는 사고치지. 또 오바마는 2번이나 만나가 네가 진짜 해결해야 될 거는 또 오바마가 그 훈수까지 뒀거든요. 그 훈수 뒀고 하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아직 이 사람은 정해진 게 없다. 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트럼프 특사로 딱 가갖고 Hey, Mr. 트럼프, let's make money in North Korea. 그렇지. 북한 가서 돈 벌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하냐면 누군가 좀 대강 해결해서 갖다 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갖다 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돈 벌자. 그 틸러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예. 본인이 비즈니스맨이고 그래서 북한 문제는 비즈니스로 손익계산서가 딱 나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기자회견 하면서 트럼프가 말했던 거는 그동안에 미국이 북한한테 트럼프가 아니고 틸러슨이 와가지고 미국이 북한한테 13억 5천만 불을 투자를 했다. 13억 5천만 불. 1조 5천억. 예. 1조 5천억. 예.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걔들한테 아이디어 딱 주면 되네. 돈 벌자 이제. 그러니까요. 13억 5천만 불 일단 회수하고 원금 회수하고 그다음에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 미스터 트럼프 let's make money. 예. 그렇게 하죠. 그 비즈니스 계산서를 던져줘야 돼요. 트럼프는 그러면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확 돌아가지. 이건 초기 비즈니스 할 때 실마리만 줘도 빠바박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딱 트럼프가 그래갖고 머리가 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가 이제 트럼프 그 말했던 걸 계산해 보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뭐 퍼준 건 미국 애들 했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 성적 흔든 사람들 북한한테 김대중 노무현 정부 퍼졌다고 그러지 말고 미국한테 가서 퍼졌다고 해야 되는데. 미국이 종북이네. 그러니까 그게 한국이 되든 중국이 되든 해결해서 반가공 좀 될 만한 거 갖다 주면 하겠는데 지가 처음부터 하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80%나 90% 정도 중간재 생산하고 난 다음에 나사 몇 개만 끼우면 될 수 있게끔 좀 입에 떠먹여줘라. 나 귀찮아 죽겠다. 그런데다 지금 러시아 내통선 걸려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바꾸겠다는. 하나도 되는 게 없으니까 지금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야 선언하지 않을까? 아니 러시아 내통설로 인해서 앞으로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우리가 위험한 인물이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내야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너 북한 문제 해결하면 인기 급상승해. 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핵미사일 시험 못하게 할게. 왜? 그렇죠. 돈만 그럼 우린 돈 벌어 엄마. 그렇죠. 자식이 나이가 든 놈이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이 자식. 바로 그런 방안하고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가 계속 중국한테 북한 문제는 좀 중국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제가 또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투쌍 전략을 고수할 것입니다. 투쌍 전략은 두 가지 쌍.
그러니까 쌍쌍 전략이죠. 쌍쌍 전략. 첫 번째 쌍은 뭐냐? 그러니까 쌍궤 병진 노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쌍궤 병진 노선은 뭐 우리말로 치면 투트랙 이런 예, 우리말로 하죠. 영어로 투트랙.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진행해라. 그게 이제 이미 2015년 12월에 그 위안부 협상할 때 그 위안부 협상 2015년 12월이거든. 위안부 협상할 때 우리 모르게 그 그렇죠. 왕이 포뮬러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과 왕이. 미국이 접촉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중국이 동시 트랙으로 던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핵미사일 먼저 포기한 다음 평화협정으로 하지 말고 핵미사일 포기와 평화협정을 동시 진행하자. 네. 그래서 바로 그게 왕의 포뮬러예요. 그게. 왕이 포뮬러. 그래서 그 쌍쌍 전략의 첫 번째 쌍은 바로 쌍궤 병행 전략. 쌍궤 병행 전략. 그래서 핵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가자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쌍은 뭐냐면은 쌍 중단.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중단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사드도 중단? 아니요. 북한은 사드 이야기는 안 해요.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 그렇죠. 핵미사일 개발 및 실험 중단. 군사협력. 그리고 미국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그래서 쌍중단해라. 그래 이제 투쌍 전략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투쌍쌍이면 쌍쌍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쌍 전략. 우리 그 옛날에 그 저기 아버지가 중국집 한 게 쌍쌍회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번에 그 4월달에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시진핑은 중국 너희들이 조금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동시 전략일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이제 시진핑은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내 던지는 거고 이 소위에서 이제 뭔가 조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도 쌍궤 그 병진 전략으로 해가지고 트럼프의 탄핵으로도 갈 수지도 모르는 그 탄핵의 불씨가 던져져 있는 트럼프 위기 상황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북미 평화협정,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협정 이 두 가지를 우리도 우리 같이 저는 한 발 더 나가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평화 해결하게 되면 북한 핵미사일 안 하거든. 핵미사일 포기하고 우리가 평화는 곧 돈이거든. 돈도 벌어야지 돈. 트럼프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북한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남북 미가 공동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싹 빼놓고. 트럼프는 모든 게 다 그렇게 넣어야 될걸요. 지금 접경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사과해야 돼요. 이제 사과해야 돼. 아니 접경을 하는데 북한의 전체 개발 계획을 우리가 머릿속에 또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1차 혁명하고 2차 3차를 안 했기 때문에 4차 혁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또 어마어마한 개발 플랜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한테 좀 한 5% 넣어주지 뭐. AIIB가 아니라 NIIB 하면 되죠. 노스코리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 근데 북한 이제 투자 개발 은행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너무 낙관적인데요. 제가 좀 딴지를 좀 걸면 이게 이제 소위 쿠시너와 지금 친중 중국과 협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중국과 미국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가끔 이렇게 카르텔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세력, 특히 군부 세력은 그 오바마의 재균형 정책을 계속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재균형 정책,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참에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사드를 해서 MD를 설치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트럼프 골치 아프겠다. 골치 아프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오콘들이거든요. 그렇죠. 네오콘. 이 네오콘들이 어디서 실패했냐면 이 네오콘들이 등장했을 때 아들 부시가 등장했을 때 뭐냐. 빨리 아프간하고 이라크 전쟁 끝나면 다음 중국을 딜해야 된다. 중국을 막아야 되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때 놓쳐버렸거든요.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때 놓쳐서 중국이 이렇게 커졌고 못 막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드도 알박기를 빨리 한 거고 이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치 세력과 봉쇄 세력이 동시에 존재하고 동시에 존재하고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다. 해야 할 것 같다. 앞만 봐도. 알겠습니다. 오늘 무척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시간이 어느새 많이 지났네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큰 공부가 돼요. 진짜. 그리고 한반도 문제 얘기 안 하잖아요. 공중파에서도 안 하죠. 좋은 표현에서 안 하죠. 팟캐스트에서도 안 해요.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